자, 우리 화학 평형 내용을 나눠준 복습 과제 이용해가지고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제일 먼저 우리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건데, 말 그대로 우리 가역 반응이라는 거는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을 말하는 거고, 그치? 거꾸로 비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불가능한 그러한 반응을 아마 말을 할 거야. 그치? 근데 이걸 이제 연력학 내용과 약간 연관을 지으면 어떻게 아마 말을 할 수 있을 거냐면은, 가역 반응의 경우에는 델타 H와 델타 S의 부호가 동일한 그러한 반응들일 거야. 반면에 비가역 반응은 언제냐? 델타 H 값이 0보다 작고 델타 S 값이 0보다 크면 엔탈피적으로도 정반응만 일어나려고 하고 엔트로피적으로도 정반응만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비가역 반응이 된다. 그걸 아마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게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 대한 제일 핵심이었고, 그 다음 우리 평형 상태라는 거, 이거는 어떠한 때냐? 우리 먼저 반응 속도하고 관련져서 말하면 이거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동일할 때를 이야기를 할 거고,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떠할 것이냐? 얘들 겉에서 볼 때는 더 이상 물질의 양이, 그러니까 반응물의 양이 혹은 생성물의 양이 변화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아주 또 어떤 식으로도 아마 언급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면은, 평형 상태라는 거는 연력학적으로 보면은 델타 G 값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다 일어날 수 있는 상태라고도 아마 할 수 있을 거고. 그치? 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깁스 자유의 에너지에 대한 식을 써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델타 G 값은 델타 H 값 마이너스 T 델타 S로서 아마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이걸 이제 4번 내용과 관련지어 가지고 더 이야기를 하면은, 이 델타 G 값이 0보다 작을 때 그때 어떠한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정반응이 자발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뭐를 언급을 해줄 수 있냐면은, 자, 얘가 0보다 작기 위해서는 델타 H 값 어떠할 수 유리하냐? 델타 H가 0보다 작을 때 그때 자발적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 T 델타 S 이 부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델타 S는 0보다 커야지만 또 자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는 거야. 왜냐? 마이너스 T는 절대 온도가 항상 양수값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여서 델타 S가 0보다 커야지만 전체 델타 G도 0보다 작아질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엔탈피는 작으면 작을수록 자발적이라는 것이고, 다음 엔트로피는 커지면 커질수록 자발적인 반응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추가로 보면은 중간에 이 온도 부분이 엔트로피에 들어가잖아. 그치? 그것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누구의 영향이 커지느냐? 엔트로피의 영향이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어떠한 거냐? 온도가 높을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엔트로피에 의한 영향이 적어지기 때문에 엔탈피가 감소한 쪽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더 잘 일어난다. 그걸 아마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 우리 4번 내용 마저 말하면은, 델타 G가 0보다 작을 때는 정반응이 자발적이며 델타 G 값이 0이다. 그럼 이때는 정반응도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역반응도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거꾸로 델타 G가 0보다 크다. 그럼 이때는 어떠한 일이 날 것이냐? 자, 정반응 기준으로 말했을 때는 정반응은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자, 다만 만약에 이 반응에 대해서 생성물이 존재하고 있다면은 정반응은 안 일어나겠지만 역반응은 자발적으로 더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화학 평형의 법칙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하면은 얘 어떠한 조건이 일정하냐? 우리 이거는 꼭 온도가 일정할 때에 그때 어떠한 거냐? 반응물의 농도 곱과 생성물의 농도 곱이 일정한 비율로 존재한다는 거. 이게 화학 평형의 법칙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 조건이 뭐 반응물만 있었던, 아니면 생성물만 있었던, 혹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섞여 있었던 그런 건 상관없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이 반응물의 농도곱과 생성물의 농도곱이 일정한 비율로 있다. 그거 말하는 거며, 자, 얘를 우리 어떻게 나타내냐? 바로 평형상수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평형상수 K는 항상 어떻게 표현하느냐? 반응물의 농도 곱, 다만 개수는 지수로서 바꿔서 A의 A승, B의 B승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 C의 C승, D의 D승으로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값은 온도에 의해서만 바뀌고 그 외의 조건에 의해서는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거.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는 걸 꼭 좀 말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평형상수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긴 다 수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평형상수식에는 누구와 누구만 들어가느냐? 기체와 용액만 표시를 해주고 그 외에 순수한 액체나 고체의 경우에는 농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준다는 거. 그걸 또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7, 8번 같은 경우 우리 문제로서 수업 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자, 9번 문제, 9번 내용 보면 이제 뭐냐? 앞에서 말한 평형상수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변화하는가? 온도에서만 변한다고 먼저 말했었는데, 자, 그래서 먼저 이거 10번에 대한 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만 변하는가는 온도에 의해서만 바뀐다 말해주면 되는 거고, 그 외에 우리 반응식의 변화에 따라서는 평형상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거 이야기를 또 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자, AA가 BB랑 만나서 CC와 DD 된 반응, 얘는 평형상수를 쓰면 이와 같이 A의 A승, B의 B승분의 C의 C승, D의 D승으로 아마 나타낼 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 첫 번째는 어떻게 되고 있냐? 역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해보래. 자, 이거에 대해서 그냥 평형상수 나타내보면은 이때의 새로운 평형상수는 C의 C승, D의 D승분의 A의 A승, B의 B승이 되고, 그래서 얘 위의 평형상수랑 비교하면은 분모분자만 바뀐 거지. 즉 원래 값의 역수로서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반응이 역반응이 되면은 평형상수는 역수로서 표현된다. 이걸 언급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우리 두 번째는 이 반응식이 2배씩 곱해진 상황이라고. 자, 곱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의 또 새로운 평형상수는 자, A의 2A승, 그 다음에 B의 2B승분의 C의 2C승, D의 2D승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치? 그럼 얘는 어떠하냐? 처음 평형상수에 대해서 우리 지수 부분이 계속 제곱이 다 분모분자에 들어갔잖아. 그래서 제곱으로서 나타나더라. 즉, 반응식의 곱은 평형상수에서는 지수로서 들어간다.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 자, 이와 같이 평형상수라는 거는 온도에 의해서 바뀌고, 그 다음엔 반응식이 변할 때도 이 반응식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걸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반응 지수라는 게 아마 그 다음에 나올 건데, 자, 반응 지수 보통 Q라고 쓰고, 얘는 식 자체는 평형상수식이랑 완전히 똑같을 거야. 그러면은 얘 왜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로 아마 이야기를 해줄 필요 있을 것 같아. 그치?
이 반응지수는 임의의 상태,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아니면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그냥 그 비율을 그대로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평형상수는 뭐냐?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때 농도비를 말한다는 거야. 그럼 이 임의의 상태, 이게 결국 뭐냐면은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였다 보니까 이 임의의 상태에 나타내는 반응지수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항상 뭐를 할 때 의미가 있냐? 평형상수와 비교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Q값이 K값보다 작았다. 그러면 평형상태일 때보다 반응물의 양은 상대적으로 많고 생성물의 양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응물은 줄이고 생성물은 늘려야 돼. 즉 정반응이 일어난다. 그거를 말할 수 있다는 거고, 거꾸로 Q값이 만약에 K값보다 더 컸다. 그럼 얘는 평형 상태일 때에 비해서 반응물의 양은 작고 생성물의 양은 더 많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생성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역반응이 일어나야지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리고 또한 만약에 Q값이 K값하고 완전 일치했다. 그럼 이미 이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가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농도가 변하지 않는 평형 상태라고 말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 즉 반응지수라는 거는 평형에 도달하지 않은 임의의 상태가 있을 때 걔가 어떠한 반응을 할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숫자더라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내용, 르샤틀리의 원리라는 거. 이거 다르게는 평형 이동의 원리라고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이거는 뭐냐? 우리 처음 시작점이 평형 상태로 있어야 돼. 자, 평형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자, 사실 평형 상태라는 거는 가장 그 반응에 대해서는 안정한 상태였을 거야. 여기에서 이제 외부 조건을 바꾸는 거야. 외부 조건이 변화하게 되면, 자,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냐?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 외부 조건 바뀐다는 거는 불안정해진다는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려고 하겠니? 다시 안정해지려고 하겠지. 근데 그 안정한 상태가 바로 평형 상태였기 때문에 이 외부 조건 변화에 반대 방향,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야. 평형 상태로. 혹은 다르게는 이걸 같은 말이긴 한데 바꿔서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냐? 평형 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거. 이게 바로 르샤틀리의 원리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 예를 쭉 한번 말을 해보면은, 자, 조건들이 이렇게 8가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한대. 평형으로 잘 있었는데 반응물이 더 생겼으니까 이 반응물 없애줘야지만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 정반응이 일어난다는 거고, 거꾸로 평형에 잘 있었는데 반응물의 양이 줄어들었대. 그럼 그 반응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반응물이 만들어진 반응, 그거는 역반응이라고 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생성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평형에 잘 있었는데 생성물이 늘어났어. 그럼 그 늘어난 생성물 다시 없애기 위해서, 그럼 생성물 없애면서 반응물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평형으로 잘 있었는데 생성물의 양이 갑자기 줄어든 거야. 그러면 그 없어진 생성물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정반응이 추가로 일어나야지만 되더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고, 자, 얘는 우리 앞에서 말한 반응지수 가지고도 또 언급을 해줄 수 있어. 자, 평형 상태라는 거는 반응지수와 평형상수 같은 상태였는데 여기서 반응물의 양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반응물은 반응지수에서 분모에 해당되는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K값보다 작아지고, 그래서 정반응이 난다는 거라고. 그 다음 반응물 농도 감소하면은 분모 부분이 작아지니까 원래 K값하고 같았다가
Q값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다시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또한 생성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원래는 Q값하고 K값이 같았는데 생성물 분자 부분이 더 커지니까 K값보다 커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생성물이 감소하면은 Q값 분자 부분이 감소하니까 K값보다 작아져서 다시 정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우리 온도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온도가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 이땐 어떤 거냐면은 얘는 열 에너지의 양이 증가한다는 거라고. 그럼 이 열 에너지 증가한 거 안정하게 잘 있었다 갑자기 에너지가 많아졌으니까 이거를 없애버려야지 흡수해버려야지만 된다는 것이며 자 그러면 그게 뭐냐? 바로 열을 흡수하는 반응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쪽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양과 관련지어서 말했을 땐 정반응 역반응을 바로 말했지만 온도와 관련지어서는 정반응 역반응이 아니라 발열 흡열로서 말해줘야 된다는 거. 그 중에서 온도가 증가하면은 증가한 열 에너지를 없애기 위해서 흡열 반응이라는 거고 거꾸로 자 그럼 이번에는 발열 반응 자 온도가 감소하면 이건 뭐냐? 열 에너지가 감소한 거이기 때문에 이 감소한 열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럼 뭐냐? 열을 발생시킨 반응. 바로 발열 반응이 일어나야지만 된다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될 것이며 그 다음 자, 압력과 관련된 이야기 마저 해주면 될 것 같아. 우리 압력이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가해준 힘인데 자, 이거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그냥 중력에 의해서 가해준 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얘가 반응물로 있었던 생성물로 있었던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기체의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 해서도 압력을 가할 수 있냐? 얘들 기체 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어떠한 곳에 충돌을 하면서 압력을 가할 수도 있더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이라는 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냐? 기체의 충돌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언급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압력이 증가한다는 거는 갑자기 압력 커졌으니까 그거를 다시 원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기체의 충돌수를 감소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게 결국 뭘 의미하냐? 같은 온도 조건이라면은 기체 분자 수가 감소해야 된다는 거. 그치? 그러니까 압력과 관련돼서는 정반응, 역반응이 아니라 또 반응식에서 기체 분자 수가 감소한 쪽이 어디냐? 그걸 찾아줘야 된다는 거라고. 자, 반대로 압력이 감소한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충돌수가 줄어든 거니까 다시 충돌수를 늘리기 위해서 기체 분자수를 증가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을 해줄 수가 있더라는 거야.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아마 화학 평형 문제들 풀어보면은 좀 더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